매미 소리가 마치 지치지 않는 합창단처럼 마당을 가득 메우며 또 한 번의 여름이 왔음을 알리고 있었다. 올해로 일흔 돌이 된 김순재 할머니에게 여름은 더 이상 피서나 시원한 아이스크림의 계절이 아니었다. 관절 마디마디를 쑤시는 통증과 초대하지 않은 손님처럼 예고 없이 찾아오는 현기증의 계절일 뿐이었다. 순재 할머니는 거실에 낡은 알라들자에 앉아 빛바랜 남편의 영정사지를 하염없이 만지고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꼭 3년째 되는 날이었다. 하지만 그리움의 무게는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그가 떠난 후 이 2층짜리 넓은 집은 유령이라도 나올 듯 텅 비고 서늘해졌다. 그녀의 유일한 위안은 마루였다. 남편의 첫 제삿날 운명처럼 그녀에게 온 황색 진돗개. 마루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었다. 외로움이 그녀를 갉아먹는 매일 밤, 그녀를 지켜주는 유일한 친구이자 보이지 않는 수호신이었다. 마루는 특별했다. 놀라울 정도의 지능을 가졌고 주인의 마음을 거울처럼 읽어내는 듯했다. 할머니가 슬퍼할 때면 조용히 다가와 발취에 눕고 따뜻한 머리를 비볐다. 기뻐할 때면 선물을 받은 아이처럼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주위를 빙빙 돌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마루의 행동이 눈에 띄게 이상해졌다. 어머님, 저 왔어요. 문 밖에서 들려오는 며느리 최지연의 명랑한 목소리가 순재 할머니를 상념에서 깨웠다. 42의 지연은 언제나 화사한 미소와 세련된 옷차림으로 나타났다. 겉보기에는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며느리였다. 아름답고 상냥하며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처럼 보였다. 아이고, 지연이냐. 오늘은 또 어쩐 일이야. 힘들 텐데 그냥 쉬지 않고. 에이, 무슨 말씀을요. 어머님 기력이 부쩍 쇠하셨는데 제가 와서 챙겨드려야 마음이 놓지요. 제가 어머님을 위해 최고급 한약을 지어왔어요. 이거 드시면 금방 기운 차리실 거예요. 지연은 익숙하게 부엌으로 들어가 고급스러운 목재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탕약 파우치들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능숙하게 파우치 하나를 뜯어 따뜻한 물에 타기 시작했다. 은은한 한약 냄새가 거실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지연이 약이 담긴 컵을 들고 다가오는 순간 할머니의 발취에 얌전히 엎드려 있던 마루가 벌떡 일어섰다. 목덜미에 털을 곤누 세운 채 낮게 으르렁거리며 송곳니를 드러내고 지연을 향해 짖기 시작했다. 컹! 컹컹! 컹! 어머나, 마루야, 왜 이렇게 사납게 굴어? 지연은 화들짝 놀라며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다. 어머님, 이것 좀 보세요. 전 어머님 생각해서 온 건데 꼭 저를 물 것처럼 으르렁대잖아요. 순재 할머니는 서둘러 손을 내저었다. 마루야, 이놈, 조용히 못해. 누나한테 왜 그렇게 버릇없이 굴어? 아마 약 냄새가 낯설어서 그럴 게다. 얘야, 마음에 두지 마라. 할머니가 약컵을 받아들여 손을 뻗었다. 하지만 마루는 더욱 격렬하게 반응했다. 갑자기 펄쩍 뛰어올라 코로 할머니의 손을 세게 쳐버렸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약컵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짙은 갈색의 약물이 마룻바닥에 흥건하게 쏟아졌다. 세상에! 지연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 속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찰나의 순간에 차가운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다. 어머님, 이 개 좀 보세요. 너무 사나워졌어요. 이러다 정말 사람 물겠어요. 때마침 퇴근해서 현관으로 들어서던 아들 박민석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 사랑하는 아내가 벌벌 떨고 있고 바닥은 엉망진창인 것을 본 그는 화를 참지 못했다. 마루, 너 지금 무슨 짓이야? 민석이 소리쳤다. 지연이가 엄마 생각해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왜 자꾸 지연이한테만 못살게 구는 거야? 마루는 귀를 축 늘어뜨리고 낑낑거렸지만 지연에게서 경계의 눈빛을 거두지 않았다. 순재 할머니가 서둘러 아들을 말렸다. 됐다 됐어. 짐승이 뭘 알겠니? 그냥 약냄새가 싫었나 보지. 나는 괜찮다. 지연아, 너도 놀랐겠다. 민석은 아내를 부축하며 다정하게 위로했다. 여보, 고생이 많아. 엄마, 마루 교육 좀 다시 시켜야겠어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댔어요. 순재 할머니는 그저 한숨만 내쉴 뿐이었다. 그토록 온순하던 걔가 왜 갑자기 며느리만 보면 으르렁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저 마루가 며느리의 관심에 질투를 하거나 한약 냄새를 유별나게 싫어하나 보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뿐이었다. 그녀는 꿈에도 알지 못했다. 그 약컵 안에 무색무취의 희귀한 독버섯 추출물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신경계를 서서히 마비시키고 노인의 몸을 조용히 쇠약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독이었다.
지연이 시어머니를 자연사로 위장시켜 막대한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 거금을 들여 암암리에 구해온 것이었다. 며칠 뒤 맑게 갠 어느 날 아침이었다. 순재 할머니는 간만에 몸이 좀 가뿐하다고 느꼈다. 그녀는 집 뒤뜰에 작은 장미정원을 손수 돌보고 싶었다. 남편이 살아생전 가장 아끼던 공간이었다. 정원으로 가려면 2층 거실에서 뒤뜰로 바로 연결되는 낡은 나무 계단을 내려가야 했다. 어머님, 어디 가시게요? 여느 때처럼 아침 일찍부터 찾아와 거실을 닦고 있던 지연이 물었다. 응, 마당에 좀 나가보려고. 장미들이 곧 필 때가 됐어. 순지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난간을 잡고 첫 번째 계단에 발을 내디디려 했다. 바로 그 순간 마루가 어디선가 폭풍처럼 달려왔다. 이번에는 짖지도 않았다. 훨씬 더 절박하고 결사적인 행동이었다. 마루는 자신의 몸으로 할머니의 앞을 완전히 가로막고 섰다. 그리고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애원하는 듯한 눈빛으로 할머니를 올려다보았다. 마루야, 또 왜 그러니? 할미 좀 지나가자, 응? 할머니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최근 며칠 동안 마루는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니며 그녀가 혼자 어딘가로 가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다. 어머님, 조심하세요. 지연이 급히 달려왔다. 마루, 이 녀석, 왜 자꾸 할머니 앞길을 막는 거야, 못된 녀석. 지연은 마루를 끌어내려는 척하며 아무도 보지 않는 각도에서 구둣갈로 마루의 옆구리를 쿡 찔렀다. 마루가 아픔에 움찔했지만 절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할머니를 똑바로 쳐다보고 다시 계단 쪽을 쳐다보며 짧고 다급하게 짖기 시작했다. 무언가 극도로 위험한 것이 있다는 필사적인 경고였다. 순재 할머니는 인내심을 잃기 시작했다. 알았다, 알았어. 안 가면 될 거 아니냐. 오늘따라 유난히 이상하게 구네, 이놈. 할머니가 몸을 돌리려 했다. 그러자 지연이 다급하게 말했다. 에이, 어머님, 그냥 가세요. 마루는 그냥 어머님 관심 받고 싶어서 저러는 거예요. 제가 꽉 잡고 있을게요. 지연은 있는 힘껏 마루를 옆으로 끌어당겨 겨우 사람이 지나갈 만한 틈을 만들었다. 자, 어머님, 이제 가세요. 제가 잡았어요. 순재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며느리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다. 그녀는 다시 몸을 돌려 난간을 붙잡고 첫 계단 위로 조심스럽게 발을 들어 올렸다. 바로 그 찰나였다. 마루는 상상도 못할 힘으로 지연의 팔을 뿌리치고 뛰쳐나왔다. 더 이상 짖지 않았다. 낮고 깊은 절망적인 으르렁거림과 함께 온몸을 날려 순재 할머니의 다리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쾅! 예상치 못한 충격에 순재 할머니는 균형을 잃고 계단 시작점의 안전한 마룻바닥 위로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아, 이 미친 개가! 지연이 소리쳤다. 하지만 그녀의 비명은 곧이어 들려온 훨씬 더 끔찍한 소리에 묻혀버렸다. 우지끈, 콰지직! 순재 할머니의 발이 닿으려던 바로 그 세 번째 나무 계단이 순식간에 두 동강 나며 아래로 곤두박질 쳤다. 썩은 나무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부서진 계단은 1층 바닥으로 떨어지며 거대한 굉음을 냈고 계단 전체가 위태롭게 흔들렸다. 죽음 같은 침묵이 거실을 뒤덮었다. 순재 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방금 전까지 계단이 있던 자리에 생긴 구멍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만약 마루가 자신을 밀치지 않았더라면, 만약 한 걸음만 더 내딛었더라면 자신은 3미터 아래로 머리부터 추락했을 것이다. 이 나이에 그 정도의 사고는 단순히 뼈가 부러지는 수준이 아니라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끔찍한 결과를 낳았을 것이다. 세상에, 어머님! 지연이 가장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할머니에게 달려갔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이고, 부처님 앞서서 다행이에요. 마루가 장난치는 바람에 어머님이 내려가지 않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녀는 겁에 질린 효심 깊은 며느리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 그 누구도 읽을 수 없는 심연에서는 차가운 실망과 분노의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또 실패했다. 지난밤 그녀가 작은 톱과 강한 산성 액체를 이용해 계단 아랫부분의 지지대를 거의 끊어놓았었다. 작은 충격만 가해져도 부서지도록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었다. 그런데 저 빌어먹을 개 한 마리가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큰 소리를 듣고 서재에서 뛰쳐나온 민성 역시 눈앞의 광경에 할 말을 잃었다.
여보, 지연이 남편에게 달려가 안기며 흐느꼈다. 어머님이 저 계단으로 내려가시려다가 마루가 갑자기 어머님을 밀치는 바람에 그래서 다행히 사고를 피했어요. 민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이 썩은 계단, 당장 사람 불러서 고쳐야겠어요. 그리고 그는 마루를 돌아보았다. 마루는 할머니 곁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지연에게서 날카로운 시선을 떼지 않고 있었다. 민석이 마루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마루, 이번엔 네가 큰일 했구나. 정말 영리한 녀석이야. 주인을 구했어. 순재 할머니는 여전히 공포에 떨며 마루를 힘껏 껴안았다. 따뜻하고 익숙한 개의 채취가 그녀에게 기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마루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 새끼. 그녀는 여전히 이 모든 것이 기적적인 우연이라고,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꿈에도 몰랐다. 이것이 바로 이번 주에만 두 번째로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며느리가 파놓은 죽음의 함정에서 그녀의 충직한 수호견이 그녀를 구해낸 순간이라는 것을. 하지만 마루는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을. 마루는 주인의 품에 얌전히 안겨 있었지만 호박색 눈동자는 오직 지연만을 향해 있었다. 그리고 오직 그 사악한 여자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나지막하게 으르렁거리는 경고의 소리를 냈다. 그녀와 자신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계단 사건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최지연은 실패의 쓴맛을 보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계획은 더욱 교묘하고 대담해졌다. 그녀는 순재 할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주변 사람들이 할머니의 죽음을 자연스러운 노환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어야 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그녀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매일 건네는 독이 있었다. 어머님, 지난번에 놀라셔서 그런지 안색이 더 안 좋아지셨어요. 제가 이번에는 특별히 기력 회복에 좋다는 약으로 다시 지어왔어요. 이건 냄새도 거의 없어서 드시기 편하실 거예요. 지연은 또다시 고급스러운 약상자를 들고 찾아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해 보였다. 순재 할머니는 며느리의 정성에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마루의 반응이 걱정되어 잠시 망설였다. 아니나 다를까 지연이 약을 타기 위해 부엌으로 들어서자 거실에 엎드려 있던 마루가 벌떡 일어나 털을 곤두세웠다. 하지만 이번에는 짖지 않았다. 대신 아주 낮고 위협적인 으르렁거림으로 부엌 입구를 막아선 채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다. 마루야, 또 왜 그러니? 순재 할머니가 나지막에 말했지만 마루는 오직 지연의 모든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뿐이었다.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조심하면 되죠. 지연이 애써 태어난 척 웃으며 약을 탔다. 그녀는 마루의 시선을 피하며 약컵을 들고 거실로 나왔다. 하지만 마루는 그녀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붙으며 길을 막았다. 이것 봐, 어머님. 제가 해코지라도 할까봐 감시하는 것 같잖아요. 너무 서운해요, 정말. 지연이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때 퇴근하고 돌아온 민석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 그의 눈에는 아내가 어머니를 위해 정성껏 약을 타왔는데 사나운 개 한 마리가 그 앞을 가로막고 위협하는 모습으로 보일 뿐이었다. 마루, 너 이리 안 와! 민석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마루가 움찔했지만 여전히 자리를 지켰다. 엄마, 제발 마루 좀 어떻게 해봐요. 지연이가 뭘 잘못했다고 쟤는 매일 저래요. 저러다 정말 물리겠다고요. 아들의 성화에 순재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마루를 불렀다. 마루야, 이리 와. 괜찮아, 이리 와. 마루는 주인의 부름에 아주 마지못해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할머니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 틈을 타 지연은 재빨리 할머니에게 약컵을 건넸다. 어머님, 식기 전에 어서 드세요. 순재 할머니가 약을 받아 마시려던 순간 마루가 갑자기 할머니의 무릎 위로 뛰어올랐다. 그리고는 할머니가 들고 있던 약컵을 앞발로 세게 쳐버렸다. 찡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컵이 바닥에 떨어져 박살났다. 지난번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된 것이다. 악! 이 미친 개가! 이번에는 민석이 참지 못하고 마루를 향해 손을 들었다. 하지만 순재 할머니가 다급하게 그를 막아섰다. 됐다. 그만해라. 짐승한테 화내서 뭐 하겠니? 그냥 내가 조심하지 못한 탓이다.
지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여보, 나 무서워. 마루가 나를 너무 미워하는 것 같아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요. 민석은 아내를 부축해 일으키며 분노에 찬 눈으로 마루를 쏘아보았다. 엄마, 저 걔 당장 어디 다른 데로 보내든지 하세요. 안 그러면 제가 직접 해결할 거예요. 엄마 안전이 먼저지 걔가 먼저예요. 그날 밤 집안에는 냉기가 흘렀다. 민석은 아내의 편에 서서 어머니와 마루를 원망했고 순재 할머니는 아들의 날선 태도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녀는 정말로 마루를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며칠 뒤 지연은 새로운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녀는 순재 할머니가 매일 저녁 낡은 발 마사지기를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남편이 살아생전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 사준 유일한 가전제품이었다. 그날 오후 지연은 모두가 잠든 틈을 타 마사지기의 전선 피복을 칼로 살짝 벗겨내 구리선이 드러나게 만들었다. 그리고는 마사지기 근처 바닥에 일부러 물컵을 엎질러 작은 물웅덩이를 만들어 놓았다. 그녀의 계획은 간단했다. 할머니가 마사지기를 사용하기 위해 플러그를 꽂는 순간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를 유도하는 것이었다. 물기가 있었기에 사고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순재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피곤한 다리를 이끌고 마사지기 앞에 앉았다. 마루야, 할미 다리 좀 주무르고 올게. 마루는 낮잠을 자는 척 엎드려 있었지만 지연이 마사지기 근처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이미 다 지켜본 뒤였다. 할머니가 허리를 숙여 플러그를 집어들고 콘센트를 향해 뻗는 순간 마루가 번개처럼 튀어나갔다. 이번에는 짖지도 몸으로 막지도 않았다. 마루는 주둥이로 할머니의 손에 들린 플러그를 정확히 낚아채 멀리 던져버렸다. 그리고는 물웅덩이 근처 전선 피복이 벗겨진 부분을 앞발로 미친 듯이 긁어대기 시작했다. 마치 여기가 위험해요. 이걸 보세요. 라고 외치는 것 같았다. 어머나, 마루야, 왜 그래? 할머니가 놀라서 소리쳤다. 마루의 이상 행동에 거실에 있던 민석과 지연도 달려왔다. 이것 좀 보세요. 마루가 또 물건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지연이 가장 먼저 소리치며 마루가 사고뭉치인 것처럼 몰아갔다. 하지만 민석은 마루가 긁고 있는 부분에서 드러난 구리선과 그 옆에 흥건한 물웅덩이를 보고 순간 표정이 굳어졌다. 뭔가 이상했다. 그는 전기 기술자 출신이었기에 저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잠깐만, 이거 누전될 뻔했잖아. 민석이 중얼거렸다. 그는 할머니를 돌아보았다. 엄마, 이거 꽂으려고 하셨어요? 응, 마루가 갑자기 막는 바람에. 민석은 마루를 바라보았다. 마루는 여전히 그 위험한 부분을 앞발로 가리키며 낑낑거리고 있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기묘한 상황. 민석의 머릿속에 얼마 전에 계단 사고가 스쳐 지나갔다. 그때도 마루가 아니었더라면. 여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바닥에 물은 왜 이렇게 많아? 민석이 지연을 돌아보며 물었다. 지연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천연덕스럽게 대답했다. 아, 제가 아까 화분에 물 주다가 실수로 쏟았나 봐요. 죄송해요, 여보. 제가 바로 닦았어야 했는데. 그녀의 완벽한 연기에 민석의 의심은 다시 수그러들었다. 그래, 그냥 낡은 기계가 고장난 거고 우연히 물이 쏟아진 거겠지. 마루가 우연히 그걸 발견한 거고. 그는 스스로를 그렇게 납득시켰다. 지연은 민석의 마음속에 피어난 작은 의심의 싹을 완전히 잘라버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날 밤 민석의 옆에 누워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여보, 나 정말 이 집에서 못 살겠어요. 마루가 너무 무서워요. 쟤는 꼭 저한테만 적대적인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님한테 잘해드리는 걸 질투하는 걸까요? 이러다가 정말 저나 어머님이 크게 다치면 어떡해요? 그녀는 교묘하게 어머니의 안전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아내의 눈물에 약한 민석의 마음은 완전히 흔들렸다. 알았어, 여보.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당신 말이 맞아. 엄마 안전이 최우선이지. 다음 날 민석은 어머니에게 폭탄 선언을 했다. 어머니, 마루를 잠시 다른 곳에 보내야겠어요. 시골에 있는 개 훈련소에 한두 달만 맡기죠. 사나운 버릇도 좀 고치고 그동안 지연이도 안심하고 어머님을 돌볼 수 있을 거고요. 순재 할머니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뭐라고? 마루를 보내자고? 안 된다. 절대 안 돼. 마루는 내 가족이야. 어머니, 제발 고집 좀 그만 부리세요. 지연이가 어머님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하는지 아세요? 그리고 어제도 하마터면 감전사고 날 뻔했잖아요. 마루가 얌전했으면 그런 위험한 물건 근처에 달 일도 없었을 거예요. 민석은 완전히 아내의 논리에 설득당해 있었다. 그의 눈에는 마루가 어머니를 구한 영웅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사고뭉치로 보일 뿐이었다. 어머니가 계속 이렇게 마루만 감싸고 노시면 저랑 지연이는 더 이상 이 집에 오기 힘들 것 같아요. 어머님을 돌봐드리려 해도 마루 때문에 불안해서 올 수가 없어요. 아들의 협박 같은 말에 순재 할머니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아들을 잃을 것인가 아니면 목숨 같은 마루를 떠나보낼 것인가. 그녀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며칠간의 냉전 끝에 지연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녀는 민석을 앞세워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마루를 보내자는 말은 안 할게요. 대신 저희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무슨 부탁이냐?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요즘 부쩍 건강도 안 좋아지셨잖아요. 저희가 걱정돼서 그래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야 저희도 나중에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고 어머님의 뜻을 잘 받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은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효심 깊게 들렸다. 민석도 옆에서 거들었다. 맞아요, 어머니. 지연이 말이 맞아요. 그냥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에요. 저희가 안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순재 할머니는 최근 계속되는 사건들과 아들 내외의 성화에 심신이 완전히 지쳐 있었다. 그래, 어차피 내 재산은 하나뿐인 아들에게 물려줄 텐데 미리 써둔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겠지. 그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그렇게 하자꾸나.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지연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었다. 이제 유언장만 작성되면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마지막 약 한 잔이면 이 모든 지긋지긋한 연극도 끝날 터였다. 스타트르 켈로웨드 마루. 그날 밤 모든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들뜬 지연은 자신의 방에서 애인인 변호사와 통화하고 있었다. 그녀는 혹시라도 말이 새어나갈까봐 목소리를 낮췄지만 흥분을 감추지는 못했다. 자기야, 드디어 그 놓친 애가 유언장 쓴대. 이제 정말 다 끝났어. 유언장 사인만 받으면 그 다음은 자기가 알아서 처리해줘. 사고사로 완벽하게 위장해야 해. 알았지? 그녀가 전화기 너머의 남자와 콧소리를 내며 웃었다. 걱정 마. 내가 준비한 그 약 부검해도 절대 흔적이 안 남아. 아주 서서히 자연스럽게 심장이 먹게 될 테니까. 그 지긋지긋한 노친네랑 괴새끼만 사라지면 수백억대 재산이 전부 우리 거야. 그럼 우리 둘이서 파라다이스에서 평생 사는 거지. 지연은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취해 방문이 살짝 열려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문틈으로 마루가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마루는 더 이상 으르렁거리지 않았다. 그 호박색 눈동자는 분노나 경계를 넘어 차가운 결의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경고만으로는 부족했다.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 사악한 여자의 실체를 만천하에 드러낼 명백한 증거가 필요했다. 마루는 조용히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 머릿속에는 주인을 구할 마지막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다. 최지연의 사악한 통화 내용을 엿들은 그날 밤 이후 마루는 완전히 다른 개가 되었다. 이전의 불안하고 초조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마치 노련한 사냥꾼처럼 냉철하고 침착한 기운이 감돌았다. 마루는 더 이상 지연을 향해 으르렁거리거나 짖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나타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꼬리를 살짝 흔들며 무관심한 척했다. 지연은 마루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의아함을 느꼈지만 이내 자신의 승리라고 착각했다. 짐승은 짐승일 뿐이지 몇 번 혼나고 나니 이제야 제 분수를 아는군. 그녀는 마루가 완전히 굴복했다고 믿었고 경계심을 완전히 풀어버렸다. 이것이 바로 마루가 노린 것이었다. 적을 속이기 위해서는 먼저 아군인 척해야 한다는 것을 이 영리한 개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마루는 이제 지연의 모든 행동을 더욱 은밀하고 치밀하게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언제 약을 가져오는지, 어디에 숨겨두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어머니에게 먹이려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며칠 뒤 지연은 또다시 약을 가져왔다. 어머님, 이거 드시고 기운 차리셔야죠. 내일 변호사님 오시면 유언장 작성하시려면 힘드실 텐데요. 그녀는 언제나처럼 상냥한 목소리로 말하며 부엌에서 약을 탔다. 마류는 이번에도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지연이 약컵을 들고 거실로 나오자 마루는 슬그머니 일어나 그녀의 발치에 다가가 꼬리를 흔들었다.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개처럼 애교를 부렸다. 어머, 웬일이야, 마루. 이제 나한테 잘 보이려고? 지연이 비웃으며 마루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연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마류는 혀를 날름 내밀어 그녀가 들고 있던 약컵의 가장자리에 묻은 약물 한 방울을 핥았다. 아주 적은 양이었지만 독의 존재를 증명하기에는 충분했다. 그리고 마류는 곧바로 마당으로 통하는 뒷문으로 달려나갔다. 지연은 그저 마루가 산책을 나가고 싶어 하는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마당 구석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마류는 끔찍한 고통에 몸부림치기 시작했다. 뱃속에서부터 불길이 치솟는 듯한 고통에 마루는 앞발로 땅을 파헤치며 위액을 모두 토해냈다. 몸이 경련을 일으키며 몇 번이고 바닥을 굴렀다. 하지만 마루는 단 한 번도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지금 자신의 고통이 알려지면 저 악녀가 계획을 바꾸거나 증거를 인멸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마루는 겨우 몸을 추스르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왔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날 이후 마류는 확신했다. 저 여자를 막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고하는 것을 넘어 그녀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해야만 한다는 것을. 마침내 변호사가 오기로 약속한 날이 밝았다. 그날 아침 집안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다. 순지 할머니는 자신의 운명이 결정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밤새 잠을 설쳤고 민석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안절부절 못했다. 오직 지연만이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오늘은 축제의 날이나 다름없었다. 오후 2시 약속한 시간에 맞춰 지연의 애인인 김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도착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숨길 수 없는 탐욕과 비열함이 느껴졌다. 자, 그럼 어머님, 이 서류에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어머님의 모든 재산을 아드님이신 박민석 씨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입니다. 김 변호사가 유언장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지연은 이 역사적인 순간을 위해 마지막 약을 준비했다. 이번에는 할머니가 절대 거부할 수 없도록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수정과의 약을 탔다. 어머님, 중요한 사인하시기 전에 목이라도 축이세요.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수정과를 특별히 준비했어요. 지연이 수정과가 담긴 컵을 할머니에게 건넸다. 할머님은 며느리의 정성에 감동하며 컵을 받아들였다. 민석도 아내의 세심함에 감탄하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모든 것이 지연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잊고 있었다. 이 집에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또 다른 눈이 있다는 것을. 순재 할머니가 컵을 입으로 가져가려던 바로 그 순간 거실 구석에 얌전히 엎드려 있던 마루가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이번에는 컵을 치거나 짖지 않았다. 마루의 목표는 명확했다. 마루는 테이블 위로 뛰어올라 수정과가 담긴 컵 바로 옆에 놓여 있던 순재 할머니의 하얀 손수건을 입으로 낚아챘다. 그리고는 그 손수건을 수정과 컵 안에 그대로 담가 독이 든 액체를 흠뻑 적셨다. 악! 이 개새끼가 또! 지연이 경악하며 소리쳤다. 하지만 마루의 행동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독액을 머금은 손수건을 입에 문 채 마루는 열려있던 현관문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나갔다. 저 개 잡아! 빨리! 지연이 이성을 잃고 비명을 질렀다. 저 손수건이 밖으로 나가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그녀는 하이힐을 신은 채로 허둥지둥 마루의 뒤를 쫓았다. 영문을 모르는 민석과 순재 할머니 그리고 김 변호사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들의 뒤를 따랐다. 마루는 미친 듯이 달렸다. 하지만 목적지 없이 달리는 것이 아니었다. 마루의 머릿속에는 명확한 목표 지점이 있었다. 바로 500m 거리에 있는 동네 파출소였다. 마을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추격전에 깜짝 놀라 길을 비켜섰다.
입에 하얀 손수건을 물고 필사적으로 달리는 진돗개, 그리고 그 뒤를 악을 쓰며 쫓아가는 세련된 차림의 여자, 기이한 광경이었다. 거기서 이 죽일 놈의 개야! 지연이 숨을 헐떡이면 소리쳤지만 마루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마침내 파출소 입구가 눈앞에 나타났다. 파출소 안에서는 2명의 경찰관이 한가롭게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황색 진돗개 한 마리가 폭풍처럼 들이닥쳤다. 이게 뭐야? 경찰관들이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루는 파출소 한가운데로 달려가 입에 물고 있던 젖은 손수건을 한 경찰관의 발 앞에 툭 하고 떨어뜨렸다. 그리고는 뒤따라 들어온 지연을 향해 온 힘을 다해 짖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짖음이 아니었다. 저 여자예요. 저 여자가 범인이에요. 라고 고발하는 듯한 절박하고도 분노에 찬 외침이었다. 허허, 이게 무슨 상황이지? 젊은 경찰관이 어리둥절해하며 중얼거렸다. 숨을 헐떡이며 파출소에 도착한 지연은 마루가 한 짓을 보고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녀는 애써 침착한 척하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저희 집 개가 좀 사나워서 물건을 물고 멋대로 뛰어다니네요. 어서 이리 줘. 지연이 손수건을 집으려 몸을 숙이는 순간 마루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으며 더욱 사납게 짖었다. 절대 손수건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는 필사적인 몸짓이었다. 바로 그때 뒤따라온 민석과 순재 할머니가 파출소에 도착했다. 아니 마루야, 여기까지 오면 어떡해? 민석이 마루다 나무랐다. 하지만 파출소의 나이든 경위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수십 년의 경찰 경력은 그에게 동물적인 직감을 주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손수건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수정과와 한약재가 뒤섞인 달콤한 냄새가 났지만 그 속에 뭔가 이질적인 것이 섞여 있는 듯했다. 이거 한번 검사해봐야겠는데? 경위가 말했다. 개가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주머니, 잠시 저희와 함께 있어 주셔야겠습니다. 네? 저는 아무것도... 지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경위는 젊은 순경에게 눈짓했다. 순경은 즉시 간이 독극물 검사 키트를 가져왔다. 그는 손수건에 묻은 액체를 소량 채취하여 시약과 섞었다. 잠시 후 투명했던 시약이 검붉은 색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경위님, 이거 양성 반응입니다. 신경계 독극물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그 말에 파출소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다. 순재 할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고 민석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독극물이라고?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지연이 중얼거리며 뒷걸음질 텄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가시고 공포와 절망만이 남아있었다. 마루는 그제야 짖는 것을 멈췄다. 그리고는 주저앉은 순재 할머니에게 다가가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핥아주었다. 마치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제가 해냈어요. 최지연 씨, 당신을 독극물 투약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위의 단호한 독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연은 끝까지 부인했다. 아니에요.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저 개가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발악은 허공의 메아리일 뿐이었다. 민석은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다. 독극물, 아내가 어머니를.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갑자기 부서진 계단, 누전될 뻔했던 마사지기, 그리고 아내만 보면 사납게 굴었던 마루의 이상 행동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개의 장난이 아니었다. 자신의 목숨을 건 필사적인 경고였다. 자신이 그토록 미워하고 내쫓으려 했던 저 개가 실은 어머니의 생명을, 아니 자신의 어리석음으로부터 어머니를 지켜내려 했던 유일한 수호신이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 최지연을 돌아보았다. 경찰에게 붙들려 발버둥치는 그녀의 모습에서 그는 더 이상 사랑스럽고 상냥했던 아내의 얼굴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찬 낯선 괴물의 모습만이 보일 뿐이었다. 지연아, 정말 네가 그런 거야? 민석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갈라져 있었다. 지연은 대답 대신 증오에 찬 눈으로 그를 쏘아볼 뿐이었다. 민석은 비틀거리며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병원으로 향했다. 지금 당장 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했다.
자신의 끔찍한 무지와 어리석음이 어머니의 몸에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확인해야만 했다. 그 길은 자신의 죄를 확인하러 가는 참회의 길이었다. 마루는 그런 민석의 뒤를 조용히 따랐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경계심이 없었다. 대신 한심한 주인을 향한 아주 작은 연민이 담겨 있는 듯했다. 종합병원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는 민석의 폐부를 칼날처럼 파고들었다. 그는 초조하게 검사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옆에 앉은 어머니 순재 할머니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멍하니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다. 마루만이 할머니의 발치에 얌전히 엎드려 든든하게 그 곁을 지키고 있었다. 1시간 같았던 10분이 흐른 뒤 의사가 굳은 표정으로 다가왔다. 박민석 보호자님, 잠시 저와 이야기 좀 하시죠. 의사의 진료실안. 민석은 책상 위에 놓인 검사 결과지를 보며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어머님 체내에서 만성 중독을 유발하는 희귀 독성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아주 소량씩 장기간에 걸쳐 복용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독은 신경계를 서서히 손상시켜 결국에는 심장마비나 뇌졸중과 유사한 증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물질입니다.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의사의 설명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민석의 심장에 박혔다. 어머니가 최근 들어 부쩍 기력이 없고 어지럼증을 호소했던 것이 단순한 노환이 아니었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가 매일같이 정성이라는 이름으로 어머니에게 건넸던 그 약이 실은 어머니의 생명을 갉아먹는 독약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그 살인 행각에 가장 충실한 조력자이자 방관자였다. 민석은 비틀거리며 진료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그를 기다리던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다. 어머니의 눈에는 원망이 없었다. 그저 아들을 걱정하는 깊은 슬픔만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민석의 내면을 지탱하던 마지막 둑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어머니와 마루 앞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가 죽일 놈입니다.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말이 아니었다. 짐승의 울부짖음에 가까운 통곡이었다. 그는 차가운 병원 바닥에 이마를 찍으며 자신의 어리석음과 불효를 통탄했다. 제가 눈이 멀어서 제 아내라는 그 악마의 말만 믿고 어머니를 의심하고 마루를 내쫓으려 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죽일 뻔했습니다. 이 불효자식을 제발 용서하지 마세요, 어머니. 순재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민석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돌려 자신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는 마루에게로 향했다. 마루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네가 목숨 걸고 어머니를 지키려고 할 때 나는 널 구박하고 내쫓으려고만 했어. 짐승만도 못한 곰은 내가 아니라 바로 나였어. 고맙다. 우리 엄마를 지켜줘서 정말 고맙다. 나루는 민석의 진심 어린 사과를 알아들었다는 듯 조용히 다가와 그의 눈물을 핥아주었다. 그것은 용서의 의미일까 아니면 위로의 의미일까? 그 따뜻한 혀의 감촉에 민석은 더욱 서럽게 울었다. 그의 길고 긴 참회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민석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아내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배신감과 증오로 변하자 그의 안에 잠자고 있던 냉철하고 치밀한 사업가의 기질이 깨어났다. 그는 더 이상 유약한 남편이 아니었다. 어머니를 지키고 자신의 가정을 파괴한 악마들을 심판해야 하는 가장이었다. 그는 어머니를 안전한 요양병원에 모셔두고 곧바로 복수를 위한 계획에 착수했다. 그는 단순히 최지연을 감옥에 보내는 것만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았다. 그녀가 그토록 탐냈던 모든 것을 빼앗고 그녀의 인생 자체를 나락으로 떨어뜨려야 했다. 민석은 국내 최고의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최지연이라는 여자와 그녀의 내연남으로 추정되는 김진우 변호사의 모든 것을 알아봐 주십시오. 과거 행적, 재산관계, 주변 인물까지 샅샅이 뒤져주십시오. 탐정의 조사는 생각보다 빠르게 성과를 보였다. 최지연과 김진우는 단순한 불륜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부유한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와 협박을 일삼아온 전문 사기단이었다. 김진우가 법률 지식을 이용해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는 계약서를 만들면 지연이 미인계를 이용해 노인들에게 접근하여 재산을 가로채는 방식이었다.
그들의 손에 넘어간 피해액은 수십억에 달했고 그 과정에서 의문사한 노인도 몇 명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이번에는 민석의 어머니를 타겟으로 삼았던 것이다. 모든 증거를 손에 넣은 민석은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지연을 찾아갔다. 그는 일부러 초췌하고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지연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나는 아직도 믿을 수가 없어. 지연은 민석이 아직도 자신을 믿고 있다고 착각했다.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눈물을 쏟아내며 그에게 매달렸다. 여보, 억울해요. 전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그 개가 날 모함한 거예요. 여보, 제발 날 여기서 꺼내줘요. 당신밖에 없어요. 민석은 그녀의 완벽한 연기에 속아주는 척했다. 알았어. 당신을 믿어. 내가 어떻게든 당신을 꺼내줄게. 하지만 경찰이 당신을 주범으로 몰고 있어서 지금 내가 가진 돈으로는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하기가 힘들어. 어머니 재산이라도 써야 하는데 어머니가 지금 충격으로 쓰러지셔서 모든 계좌가 동결됐어. 민석의 말에 지연의 얼굴에 불안감이 스쳤다. 그럼 어떡해요? 방법이 하나 있어. 민석이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다. 우리 두 사람 공동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빨리 처분해서 변호사 비용을 만들어야 해. 당신이 여기 있으니 나한테 재산 처분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에 사인만 해줘. 그럼 내가 그걸로 최고의 로펌을 선임해서 당신을 구해줄게. 지연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그녀는 민석이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는 호구라고 굳게 믿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위임장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었다. 여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만 믿을게요. 그녀는 자신이 방금 서명한 것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교수형 집행동의서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위임장을 손에 넣은 민석은 즉시 행동에 옮겼다. 그는 지연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강남의 고급 아파트, 외제차, 주식, 펀드 등 모든 것을 즉시 처분했다. 그리고 그 돈을 전부 해외의 안전한 비밀 계좌로 옮겼다. 그 후 그는 탐정을 통해 수집한 최지연과 김진우 변호사의 모든 범죄 증거자료, 사기 계약서, 피해자들의 증언 녹취록, 비밀 계좌 내역 등을 검찰 특수부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그는 제보자료 말미에 이런 메모를 남겼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지금 당장 김진우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 더 큰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것입니다. 검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김진우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지난 10년간 그들이 저질러온 모든 범죄의 증거가 담긴 비밀 장부와 컴퓨터 파일이 발견되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 노인 연쇄 사기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모든 준비를 마친 민석은 다시 한번 지연을 찾아갔다. 이번에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이 없었다. 오직 얼음처럼 차가운 경멸과 복수를 완성한 자의 냉혹함만이 남아있었다. 유치장 면회실. 지연은 며칠 전보다 훨씬 수척해져 있었지만 민석을 보자 희망에 찬 얼굴로 물었다. 여보, 어떻게 됐어요? 이제 나 나갈 수 있는 거죠? 최고의 변호사는 선임했어요? 민석은 아무 말 없이 서류 몇 장을 그녀 앞에 테이블 위로 밀었다. 이게 뭐예요? 첫 번째 서류는 이혼 소송장이었다. 소송 사유란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살인미수 및 기망행위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두 번째 서류는 재산 분할 포기 각서였다. 모든 재산이 이미 처분되었으며 지연의 몫은 단 1원도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세 번째 서류는 검찰이 발행한 추가 구속영장이었다. 연쇄 사기 및 살인 교사 혐의.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그리고 파랗게 마지막에는 잿빛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붙잡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민석을 쳐다보았다. 여보, 이게 다 무슨 장난이에요? 민석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지하실의 한기처럼 차가웠다. 나는 더 이상 당신 남편이 아니오, 최지연 씨. 나는 당신이 죽이려 했던 김순재 여사의 아들 박민석이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당신은 어머니의 재산을 탐내어 어머니를 죽이려 했지. 그래서 나는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돈을 당신에게서 전부 빼앗았소.
당신이 그토록 믿었던 당신의 변호사 애인도 이제 곧 당신과 같은 감방 동기가 될 것이고, 당신은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돈도, 남편도, 자유도. 그 어둡고 차가운 감방 안에서 당신이 저지른 죄값을 평생에 걸쳐 치르도록 하시오. 안 돼, 안 돼. 박민석이 개자식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지연이 철창을 붙잡고 악을 쓰며 발악했다. 하지만 민석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면회실을 걸어 나오며 마지막으로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사랑. 당신이 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내 어리석음을 이용한 사기극이었을 뿐이지. 이제 그 연극은 끝났소. 그의 등 뒤로 지연의 절규 섞인 울음소리가 점점 더 멀어져 갔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드디어 끝나고 있었다. 하지만 민석은 알고 있었다. 자신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어머니에게 그리고 마루에게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을 갚아나가는 길고 긴 참회의 삶을 말이다. 최지연의 절규를 뒤로하고 면회실을 나온 민석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의 마음은 역설적으로 깃털처럼 가벼웠다. 지난 몇 년간 자신을 올가매던 아내라는 이름의 족쇄,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이라는 거대한 바위를 마침내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것은 외부의 적이 아닌 자기 자신의 어리석었던 과거와의 싸움이었다. 며칠 후 언론은 노인 연쇄 사기 사건의 전모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최지연과 김진우 변호사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 행각이 낱낱이 드러나자 온 국민이 경악하고 분노했다. 그들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인간의 탈을 쓴 악마였다.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수많은 증거 앞에서 그들은 결국 모든 죄값을 치르게 되었다. 최지연은 살인미수와 연쇄사기 혐의로 무기징역을, 김진우 변호사는 범죄 공모 및 살인 교사 혐의로 30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들의 탐욕으로 쌓아올린 성은 그렇게 법의 심판 아래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민석은 그 소식을 요양병원에서 어머니와 함께 들었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지연의 모습을 보며 순재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에는 원망도 통쾌함도 아닌 그저 한때나마 며느리라 불렀던 한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과 허무함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 이제 다 끝났습니다. 민석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순재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마주 잡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래, 이제 다 끝났다. 민석아, 이제 너도 그만 네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렴. 어머니의 따뜻한 위로에 민석은 또다시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다. 그날 이후 민석은 회사에 장기 휴가를 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시간과 정성을 오직 어머니를 위해 쏟아붓기 시작했다. 그는 어머니를 최고의 한방병원으로 모셔 체내에 남은 독성을 완전히 제거하고 기력을 회복하는 데 전념했다. 그는 더 이상 아내에게 모든 것을 맡기던 무심한 아들이 아니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어머니를 위해 직접 죽을 끓이고 어머니의 재활 치료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저녁이면 그는 어머니의 휠체어를 밀며 병원 정원을 산책했다. 어머니,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저기 목련꽃이 활짝 폈어요. 그는 예전에는 미쳐보지 못했던 세상의 작은 아름다움들을 어머니와 함께 나누기 시작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그동안 못다 했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회사 이야기, 친구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었던 과거에 대한 솔직한 고백까지. 어머니,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저는 지연이가 보여주는 겉모습만이 진실이라고 믿었어요. 그녀가 제게 보여준 달콤한 사랑이 실은 제 눈을 가리고 어머니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독약이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순재 할머니는 말없이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때로는 따뜻한 미소로, 때로는 다정한 손길로 아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물론 민석의 참여 대상에는 마루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매주 주말 어머니가 계신 병원과 집을 오가며 마루를 살뜰히 챙겼다. 그는 더 이상 마루를 개라고 부르지 않았다. 마루 형님, 식사하셔야죠. 오늘은 특별히 한우 특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마루에게 극진한 존칭을 쓰며 마치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을 모시듯 대했다.
그는 직접 마루를 목욕시키고 최고급 영양제를 사다 먹이며 매일 함께 산책했다. 처음에는 마루는 민석을 경계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변화된 태도를 느끼자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산책길, 민석이 지친 듯 벤치에 앉아있자 마루가 다가와 그의 무릎에 머리를 가만히 기댔다. 그 순간 민석은 마루가 자신을 완전히 용서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마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고맙다 마루야. 정말 고맙다. 너는 우리 집안의 영웅이야. 석 달 후 순재 할머니는 기적처럼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다. 톡성 물질이 모두 제거되고 꾸준한 재활 치료와 아들의 지극한 정성 덕분에 그녀는 예전보다 오히려 더 활기찬 모습으로 퇴원할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날 민석은 어머니를 위해 작은 환영 파티를 열었다. 거실은 꽃과 풍선으로 장식되었고 테이블 위에는 민석이 밤새워 준비한 정갈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다. 어머니, 다시 집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이고, 이게 다 뭐냐, 유난스럽기는. 순재 할머니는 타박하면서도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마루는 할머니의 발치에서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집안의 평화가 돌아온 것을 온몸으로 기뻐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들의 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민석은 어머니의 오랜 꿈이었던 전국 유람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다. 그는 주말마다 어머니와 마루를 차에 태우고 대한민국 방방곡곡의 아름다운 곳을 찾아다녔다. 남해의 푸른 바다, 설악산의 웅장한 풍경, 경주의 고즈넉한 고분들. 어머니, 여기가 바로 아버지가 어머니께 처음 고백하셨다는 그 달이에요. 세상에, 네가 그걸 어떻게 기억하니? 어머니가 예전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민석은 어머니의 작은 이야기 하나하나를 소중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잃어버렸던 아들의 자리를 그렇게 하나씩 다시 채워나가고 있었다. 여행의 모든 순간 마루는 든든한 보디가드처럼 두 사람의 곁을 지켰다. 마루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이 집안의 진정한 수호신이었다. 어느 가을날 그들은 순재 할머니의 남편, 즉 민석의 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산소를 찾았다. 여보, 저 왔어요. 우리 아들이랑 그리고 당신이 보내준 우리 마루랑 같이 왔어요. 순재 할머니가 남편의 묘비에 국화꽃 한 송이를 바치며 말했다. 민석은 아버지의 묘비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늑대 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셨던 어머니를 제 목숨보다 더 소중히 지키며 살겠습니다. 하늘에서 부디 편히 쉬십시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마루가 그의 옆에 다가와 앉아 함께 묘비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바람이 살랑 불어와 코스모스 꽃잎들을 흩날렸다. 마치 아버지가 하늘에서 이제 됐다, 그걸로 족하다 라고 대답해주는 것만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순재 할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민석아, 이제 회사로 돌아가거라. 네게는 네 삶이 있고 네가 이루어야 할 꿈이 있지 않니? 나는 이제 괜찮다. 우리 마루가 있고 또 네가 이렇게 자주 와주니 더 이상 외롭지 않아. 하지만 어머니, 아니다. 네가 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이 어미에게는 가장 큰 효도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 무슨 조건이요? 순재 할머니가 마루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우리 마루에게 특식을 배달해 주거라. 이 녀석이 우리 집안 서열 1위인 걸 잊으면 안 되지. 그 말에 차 안의 모든 이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길고 길었던 상처와 아픔이 따스한 웃음 속에서 눈 녹듯 사라지고 있었다. 그 후로 몇 년의 시간이 더 흘렀다. 민석은 회사에 복귀하여 예전보다 더 열정적으로 일했고 곧 임원으로 승진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어머니와 마루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는 주말마다 집을 찾아와 어머니 그리고 마루 형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순재 할머니는 아들의 도움으로 낡았던 집을 개조하여 1층을 작은 전통 찻집으로 꾸몄다. 그녀의 손맛이 담긴 대추차와 쌍화차는 금세 입소문이 나 동네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했다. 찻집의 마스코트는 단연 마루였다. 영웅견 마루를 보러 오는 손님들로 찻집은 늘 북적였다.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
순재 할머니는 찻집 앞 평상에 앉아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잠든 마루의 털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다. 민석이 아내와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찻집으로 들어섰다. 2년 전 민석은 좋은 사람과 다시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오, 우리 강아지 왔구나. 순재 할머니가 손자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민석의 아들이 아장아장 걸어와 마루의 꼬리를 조심스럽게 만졌다. 마루는 잠에서 깨어났지만 아이를 향해 짖는 대신 아주 온화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어 주었다. 할머니, 마루는 왜 맨날 웃고 있어요? 손자가 천진하게 물었다. 순재 할머니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응, 마루는 말이야.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잘 알고 있거든. 그래서 늘 행복해서 웃는 거란다. 그녀는 마루와 아들과 손자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충만한 행복과 감사함이 담긴 아침 햇살처럼 따뜻하고 영롱한 눈물이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그녀를 기만하는 며느리도 그녀를 외면했던 아들도 없었다. 대신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하는 새로운 가족과 그녀의 곁을 든든히 지키는 충직한 수호신, 그리고 평온한 일상이 있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더욱 단단하게 뿌리내린 나무처럼 그녀의 가족은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새로운 곰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적의 중심에는 언제나처럼 환하게 웃고 있는 한 마리의 진돗개, 마루가 있었다. 그들의 행복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었다.